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거든요. 이 구두, 이게 제 남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죄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제 남편이 어르신 회사 현장에서 다쳤어요. 그날 이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떠났어요. 그냥 수고비다. 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초겨울 저녁, 시내를 벗어난 작은 요양병원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 달아해진 코트, 하지만 두 손에 꼭 쥔 하얀 백합꽃만은 유난히도 깨끗했다.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거든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병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곳에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의 평생 죄책감의 증거도 함께.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침대 한켠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다. 혹시 박인호 어르신 되시죠? 예, 그런데요. 저 이 아이의 엄마가 어르신 아내분이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백합꽃이 미끄러졌다. 요양병원에서의 만남. 요양병원 302호. 창밖으로는 가로수가 젖어 있는 회색 저녁,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박인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자는 허름한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제 아내 윤정혜 씨를 안다고요? 네, 1년 전까지 같은 병실이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꺼냈다. 검은색 남자 구두. 밑창은 다를 대로 달아 있었고 코 앞부분에는 비에 젖은 자국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이 구두, 이게 제 남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죄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인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이가 이 구두를 보는 날 비로소 용서가 시작될 거예요. 라고요. 아이의 눈동자가 호기심 가득한 채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쥐어보았다. 이 구두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르신, 이 구두 20살 때의 박인호 씨 구두래요. 시간이 멈춘 듯 병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가난한 신혼 시절. 20살의 인호, 20살의 정희. 좁디좁은 반지하 방, 비가 오면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왔고 겨울이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인호 씨, 오늘도 배달 2탕 더 한다고요? 당연하지. 우리 정희 추운 거 싫어하잖아. 얼른 돈 모아서 햇빛 잘 들어오는 집으로 갈 거야. 그때 인호의 발에는 지금 병실에 놓인 것과 똑같은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다. 당시 그에게는 유일한 값비싼 물건이었다. 구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를 데리고 달렸다. 새벽 신문 배달, 오후 마트 심부름, 밤에는 택배 상하차. 당신 발 괜찮아요? 이 구두 있잖아. 얘가 나 대신 욕 먹어주는 거야. 나는 우리 둘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정희는 그 구두를 유난히도 아껴 닦아주었다. 당신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인호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우리 둘 빚 없이 웃으면서 사는 거. 하지만 세상은 둘의 약속을 쉽게 놔두지 않았다. 선택의 밤, 그리고 첫 번째 배신. 어느 날 인호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온다. 건설업을 하던 선배가 찾아와 말했다. 인호야, 너 성실한 거 내가 알지.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건설 현장 관리만 잘해도 지금 버는 돈의 5배는 벌 수 있어. 5배요? 그래, 대신 딱 한 번만 눈 감아라. 이 바닥에서 깨끗하게만 살겠다고 하면
너 같은 놈은 평생 반지하 못 벗어난다. 그날 밤 인호는 잠들지 못했다. 정희는 말했다.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요. 난 어디에 있어도 당신 옆이면 돼요. 하지만 정희의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배고픔, 추위, 반복되는 실패. 결국 인호는 선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첫 번째 회색 봉투가 그의 손에 쥐어진다. 이건 뭐예요? 그냥 수고비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날 비가 내렸다. 현장 사무실로 돌아가던 인호의 구두 밑창에 진흙탕이 깊게 박혔다. 구두는 그렇게 그의 첫 번째 배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부와 권력, 그리고 균열. 10년이 지나 인호는 작은 하청업체의 사장이 되었다. 더 이상 반지하는 아니었다. 넓은 거실, 따뜻한 온돌, 정희는 작은 화원을 가꾸며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풍족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인호 씨, 요즘 눈이 달라졌어요. 내 눈이 왜? 전에 반지하 쌀 때는 다시 못 볼까봐 나만 보던 눈이었는데 요즘은 숫자만 보는 눈이에요. 인호는 버럭 화를 냈다. 나 돈 벌려고 죽을 힘 다 쓰는데 그 말이 나오냐? 우리가 편해진 거 다 누구 덕인데?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베란다에서 조용히 구두 한 켤레를 닦았다. 반지하 시절 그를 지켜주던 바로 그 구두. 지금은 창고 구석에 밀려나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당신 왜 이걸 아직도 닦아?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내가 잊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인호는 이미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어가고 있었다. 사고, 그리고 숨겨진 진실. 어느 추운 겨울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 붕괴 위험이 있던 낡은 건물, 공사 기한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사장님, 이대로 강행하면 위험합니다. 현장 소장이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인호는 예정된 준공 날짜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이 무너져 내리고 한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됐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인의 과실로 추정. 관련 서류에는 경고 문서가 몇 번이나 삭제 수정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서류에 사인한 사람의 이름은 박인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인호는 현관 앞에서 먼지투성이 구두를 발견했다. 정희 씨, 이 구두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하라고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어디 아파? 조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음도 좀 돌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인호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몇 년 뒤에야 이해하게 된다. 아내의 또 다른 가족. 요양병원 병실로 돌아온다. 낡은 구두를 두 손에 쥔 인호는 눈앞의 여자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본다. 그럼 자네는 내 아내와 어떤 사이요? 저는 그분이 마지막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고요. 잠깐, 내 아내가 왜 자네 아들을? 제 남편이 어르신 회사 현장에서 다쳤어요. 그날 이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떠났어요. 인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사고 그거 이미 회사에서 보상 다 했을 텐데. 예, 서류상으로는 그랬어요. 하지만 삶은 서류로 보상되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된 날 저도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됐고요. 정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네. 간병 봉사를 나왔다가 제 사정을 듣게 되셨죠. 아내의 비밀 병실에서의 고백.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음엔 저도 어르신을 원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잘못 든 거죠. 정희는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녀의 대신 매번 아이를 안고 재활실에 데려가 주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할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하나 제안해도 돼요? 도윤 어때요? 길도 빛날 윤. 어두운 길에서도 길을 잃지 말라고. 여자는 눈물을 삼키며 끄덕였다. 그분은요, 제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어요. 남편분을 이렇게 만든 건 제 남편이기도 하다고요.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난 뒤에 이 구두를 꼭 저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그 사람 죄의 증거이자 용서의 시작이니까요. 진짜 증거의 의미. 병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이제는 그 어떤 서류보다 무거운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래요. 이 구두는 내 죄의 증거입니다. 인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앞서기 시작했는지, 이 구두 밑창이 다 알고 있을 거요. 그는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도윤아. 그래, 내 이름이 도윤이라 했지? 미안하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아내에게도. 아이의 작은 손이 구두를 만졌다. 먼지가 묻은 손가락 끝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이거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응. 할아버지가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정직했던 시절의 구두거든. 눈물이 목소리에 섞였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저도 이제 조금은 놓고 싶어요. 남편을 잃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요. 그분이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저를 부르는 꿈.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꿈을 꿨소. 무너지는 벽, 비에 젖은 구두, 그리고 무릎 꿇고 우는 정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 여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오늘 어르신을 뵙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이걸 맡기셨어요. 낡은 봉투 위에는 인호에게 마지막으로 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인호 씨,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가까이서 봤어요. 당신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돈에게 기대버렸을 뿐. 글씨마다 잉크 번진 자국이 있었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그 젊은 아내와 아이. 그 아이를 보는데 왠지 우리 젊었을 때 당신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대신해 사과하고 당신을 대신해 울어주었어요. 언젠가 당신도 이 구두를 다시 보게 될 거라 믿어요. 이 구두는 당신 죄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도 해요.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안아주고 가요. 나 대신. 정희가. 권선징악과 새로운 시작.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인호는 편지와 구두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하지만 정희 말대로라면 벌만 받고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소?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호는 의외로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선 당신 남편 사고 관련해서 회사에서 덮어둔 자료들 다시 열어보겠소. 그리고 나한테 남은 돈과 시간 그 현장 사람들과 가족들 위해 쓰겠소. 도윤이 혹시 괜찮다면 가끔씩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그러면 할아버지 집에도 놀러 가도 돼요? 인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근데 우리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그때 창밖 비가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비쳤다. 아내 길 다시 찾은 자리. 며칠 뒤 아내의 기일에 맞춰 조그만 추모식이 열렸다. 요양병원 작은 정원 한켠, 정희의 이름이 적힌 작은 비석. 그 앞에 백합꽃다발과 달아해진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인호, 여자, 그리고 도윤. 세 사람은 묵묵히 서 있었다. 정희야, 너 말대로 내 죄의 증거를 제대로 마주봤다. 그리고 내가 대신 안아준 사람들, 이제는 내가 안아볼게.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도 조금은 덜 원망해 보려고요. 그게 그분이 바라던 거겠죠?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에 또 와요. 여기 따뜻해요. 인호는 비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다음에는 내 친구들도 데려오자. 여기 내 할머니 계신 곳이니까. 인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회색 구름 사이로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빗줄기가 내려온다. 죄의 증거는 숨기려고 할수록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마주보는 순간 그건 어느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 마음속에도 평생 숨겨둔 구두 한 켤레가 있나요? 그 구두를 꺼내드는 용기.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